네, 그러면 뭐 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학계도 그렇고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논의들이 이 사회적 격리가 고착화되는 걸 전제로 이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과 아마 의견이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약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지 참 숙제거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주거가 꼭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우리 공동주거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해갈까, 또 어떤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까, 이런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들을 어느 회의에 가면 늘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래가지 않을 거다. 금방 끝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이제 다들 공감하시죠. 하나의 뭐 감기인데 약이 없어서 현재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안 해도 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도시나 건축물에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외부의 강력한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있는 것, 이런 곳에서는 외부 충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자생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위한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노력을 하는 계기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도시나 건축 쪽에서 그런 노력들을 충분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러한 그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부분들,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앞으로 뭐 베란다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테라스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뭐 주택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으로 가지고 그게 다시 또 다 바깥으로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른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아까 생활형 SOC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도시나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서 이러한 소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것들이 매우 이제 강하게 요구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단일 규모로 크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를 쪼개서 점점이 만들어주는, 다양하게 뿌려주는, 우리가 뭐 신도시 계획할 때 커다란 공원, 중앙공원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걸 4분의 1 쪽에서 분산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현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마 이게 분산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들이 변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분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시설을 배치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는 변화를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아까 제도도 이야기했는데 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또 국가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를 케어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부모님 근처에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부모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옆 단지에 아니 옆동에 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급 방안도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건 국가가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걸 통해서 자식들이 하겠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에 대한 소유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지를 설계하게 되면 매 주동마다 다 주차장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을 만들면 그게 다 분양 가격이고 다 가격인데, 예를 들면 어떤 주동은 주차장 필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가격도 다운될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서는 더 많이 만들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주차장이 없어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이 새로운 사회 인구학적인 그 변화, 그다음에 그들이 차량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깨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니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수업을 하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주거 공간이 확실히 변하겠구나. 일부만 경험을 해봤는데 확 변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도시라는 게 남자가 주로 일을 하고 여자가 그 집에서 가사노동 한다는 근대적 형태의 가족상을 전제로 도시를 만들고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거리 통근 구조로 도시도 만들고 주거단지를 만들고, 지금도 한국 사회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저는 기본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원거리 통근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만 자는 곳에 한 군데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유된 미래를 딱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미래에 대응하는 형태의 주거 공간과 도시 구조가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결국 일하는 장소, 그 다음에 가족 생활하는 장소, 그 다음에 여가 생활도 해야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이면 건강과 보건 의료까지 케어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지금 방면한 것은 교육 환경까지 구축이 되는 장소, 이게 다 결합이 된 공간 형태가 이제 좋은 주거 공간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주 단순화된 황금성 위주로만 주거 공간을 설계를 해서 그게 값이 얼마만큼 나갈 거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집을 판단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스타일로 주거 공간이 변하면 우리는 어떤 주거 공간에, 거기도 또 부자용일 경우와 가난한 사람도 또 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보편 서비스로 무엇을 제공하는 주거단지가 돼야 할 것이고, 뭐는 개인이 구매하는 정도의 서비스가 될 건가. 미래의 주택이 다시 또 생활 격차를 양산하는, 심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려면 우리는 이 강요된 미래를 보면서 주거 공간 구조와 설계, 단지 설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그거는 최소한 물리적 공간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고민해야 할 건, 아까 이재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물리적 공간 플러스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하나가 더 들어와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간간히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공동체성으로서의 그 삶의 장소를 우리가 구축을 하려면 물리적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생활 소프트웨어나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결합된 단지가 돼야만이 그 장소에, 주거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적 공간 플러스 과거에는 등한시했던 어떤 생활 프로그램이 같이 결합된 공간, 그건 우리가 통칭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건 어반 커먼즈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물리적 공간에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도시 공통자원을 공유하고 비축하는 그런 형태의 분산주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또 새로운 주거 공간과 주거단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래 황금성 위주로 설계했던 개별화된 주택 개념, 이거를 완전히 탈피를 해야만 되고, 그걸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이거는 오늘 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률적으로 완전히 수직 도시로 만드는 방식이 꼭 좋을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을 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저는 주로 그 물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만 고민을 하고,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민하는데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는 건가. 이제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그 이전에 지금 제4차 혁명,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이제 벌써 한두 년에 맞잖아요. 근데 제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시기가 그 1기에서 2기 가는 시간이 100년이 걸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50년 걸리고 10년. 지금 4차는 지금도 얼마 안 걸려서 3차에서 4차가 바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우리의 사회 환경이 엄청 급속하게 변화되는 발전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걸 알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하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AI가 발달이 되고 증강현실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덧붙여갖고서는 우리 직장 생활도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재택근무가 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재택근무가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안 된다고 했다가 화상회의 하고 있고, 그거는 방송의 미디어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반적으로 다 변화되는 상황인데, 우리 주택단지, 주택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설계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외부 공간이든 내부 공간이든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 누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설계를 직접 담당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이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보다 더 깊이가 있는 것은 그 측에서, 또 그 다음에 긴 안목에서의 공공에서 정책 그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 정도의 이게 만들어지고서는 거기에 따라 갖고 하나하나의 강령들이 좀 맞춰주면은 앞으로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져오는 사회 구조에 맞춰서 우리 주거단지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이러한 임대주택단지가 저기 실험적으로 했던 것들이 단편적으로 끝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판교 인중을 갖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몇 년 후에 얼마 전에 이제 강남 세곡을 했어요. 그래서 판교 인중기구도 일본의 니케나모토가 하나 설계했고 강남 세곡도 역시 니케나모토가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곡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동개념을 설계했고, 그 세곡지구 할 적에 이 세곡지구 임대주택단지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LH는 상당한 고심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상공부를 갖다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해갖고서는 사전에 이제 뭐 업계, 학계, 다 불러다가서는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작품인데, 저는 그것이 왜 지속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발전이 안 되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저는 사장님 말씀대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를 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했던 거는 이게 이제 새로운 거를 갖다 만들면 첫 번째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100%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개혁을, 새로운 제도 개선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적응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고민했던 사람들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다음 집으로 뭐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얘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아프면 같이 다 아팠다는 데 모든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저기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적에 고베에다가 이제 그 고베 단지를 갖다 다시 설계를 할 적에 거기에는 어떤 다시 설계했느냐면 주거 단지하고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노인 병원을 같이 설계했어요. 그래서 주거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지역 그 주민이 케어를 갖다 받을 수 있는데, 일 케어, 월간 케어, 주간 케어, 그 다음에 한 달, 1년 케어 뭐 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주택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아프다 하면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면은
그거를 와서 저기가 이제 복지사죠. 그분들이 와서 계속 복지사에서 케어를 해줘.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또 뭐 주권단이 와서 가서 봐.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단지 건설 규제라는 규정 거기에 보면은 병원 건축 설계할 수 없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특제법에 의해서 학교 시설이 들어가고 특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제2기 신도시 할 적에 도시가 가져야 될 요건을 갖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만든 것이 도시개발법을 다시 만들었어요. 택지법에서. 그러면 이제 택지법은 지금 있으나 마나 법이거든요. 근데 그 택지법에 의해 갖고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묶여갖고서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는 거기에다가 블록 사이즈도 결정이 되고 거기다가 이건 뭐냐면은 우리 김 교수님도 이제 결정하신 대로 차량 중심의 사회가 단지 도시 계획을 하고 있지 사람 중심의 계획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얘기보다도 그걸 좀 조금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다 편의적으로 다 공간 구조는 다 똑같은 공간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그 도시 토지 연계가 쭉 변화 추이를 보면은 초기에는 우리나라 그린주거 개념을 갖다 가져왔을 적에 저기 페리의 그린주거 이론은 슈퍼블록입니다. 슈퍼블록 개념을 갖다 우리는 다 도입했어요. 그게 잠실 5단지, 잠실 1, 4도 5단지 그 사이즈가 500바이 500이에요. 400바이 600 이런 슈퍼블록을 봤어요. 그것이 그 이후에 개발됐던 것이 7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과천 신도시 할 적에는 블록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그건 뭐냐, 무슨 얘기가 의미가 하는 거냐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조금 더 개방화시키자. 하면서 블록 사이즈가 200바이 300짜리, 200바이 400짜리 단지 규모로 블록 사이즈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첩이 되게끔 만들어요. 과천 신도시 할 적에 처음으로 울타리를 개방형 울타리를 바꿨다는 얘기죠. 폐쇄적인 보안벽들도 빨간 벽들도 담장이 개방형 울타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다고 하면서 이제 뭐 공개공지 만들자 해갖고서 이제 단장 허물 기운동도 뭐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담장을 바뀐다면서 담장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폐쇄적인 얘기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문제 아니면은 소셜 미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이 연결돼 갖고서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하고 같이 연결돼서 변화된 커뮤니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우리 박 시장님 너무 많은 지금 숙제거리가 쏟아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이 공모전도 해야 됩니까? 하여튼 고민이 너무 많으실 텐데 뭐 쭉 듣고 어떤 생각 혹은 어떻게 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죠?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이재선 의장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공동체를 만드는 건 맞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적 외 첨단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주동을 들어가거나 입구를 들어가거나 할 때 에어 커튼으로 균을 다 털어내는 작업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좀 그보다도 급한 건 발코니의 회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집 안에서만 갇혀있는 시간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 왜 준외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단 말이죠. 특히 독대형 말고 비단실에서 더더욱 없습니다. 그 단위 세대에서 밖의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발코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자기공무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26제곱미터 기준으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럼 26제곱미터에 이제 아까 황 기자님 말씀하셨던 번동단지 같은 경우는 발코니 비확장을 해서 발코니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26제곱미터 만들었으면 지금은 발코니가 없는 상태, 확장된 상태에서 26제곱미터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발코니 1.5m 가지고만큼 넓어졌어요. 그걸 다시 줄이면서 26제곱미터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야왜 이렇게 좁아졌냐라고 분명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걸 넓힌 상태에서 우리가 발코니를 추가로 만든다면 그 재정 원가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분명히 해석돼서 도시 미관이나 또 단위세대 내에서 갖는 개방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고통스러운 게 계속 말씀하신 이 임대주택의 격리현상, 디자인적,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인적, 구성적 격리현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다시 또 황 기자님 아까 말씀하셨던 번동단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냥 91년도 입주했을 거예요. 90년 11월에 90년 11월 입주했습니까? 네. 그 당시 입주할 때 90년 11월 달에는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장기공급 임대, 영구 임대주택 가장 저소득군이 계층이 들어오는 임대주택의 외향적 격차가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저 영구 임대주택하고 저 반포에 있는 주택하고 또 얼마 전에 저 가본 그 개포동에 DH 아노스 동일을 단지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 격차가 그만큼 벌어진 걸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기술력의 문제냐, 디자인의 문제냐.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그건 우리가 분명히 개발 논리 시대 때 지원됐던 그 단가가 지금도 물가 상승률 정도만 당연히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상향이 필요하고 그게 오롯이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왜 믹싱 이건 소셜 믹스적 믹싱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소득 수준별로 격리되어 있는 이 단지의 폐쇄성을 전부 다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 고민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단지형 위주의 법령, 제도 이런 거에 틀에 지금 너무나 갇혀 있어갖고 우리 지금 다양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아까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단지에 그 지역의 생활 SOC 시설을 그 주변 접점 지역에다 넣어주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도서관, 돌봄센터 이런 걸 만들어주면 이게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이 계획적 장치가 그 안에서 마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생활 SOC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나라에서 각각 단지형 주민공동시설 외에 지역형 커뮤니티 시설화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생각보다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뭐 제도적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람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건의하고 싶은 건 제발 이 단지형 소득 수준별로 칸막이 되어 있는 이 단지형 공동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 수 있는 어떤 지역 커뮤니티 시설 형태로 꼭 공동시설을 바뀌어줘야 한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모두의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대주택 거주자들 현장 취재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공공주택 아니면 주거 일반인 다 이런 키워드들을 적용하도록 요구를 받을 텐데 일단 아까 우리 김영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집 실내의 멀티 기능화를 되게 요구받을 거거든요.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일도 해야 되고 거기서 때로는 파티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아마 요구받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 사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다 하는 얘기가 오래돼서 나무가 좀 아름드리여서 보여지긴 좋긴 하지만 역시 그래도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보다는 단지 조경이 좀 시원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큰 차이가 외관으로 드러나는 그 차이가 조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좀 요약을 했는데 그린에 대한 아마 키워드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스가 당연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한국 리서치
최근 조사 자료를 봤는데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생활이 한 77%가 응답자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바뀐 변화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는 분들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늘어난 시간이,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전 대비 1.5배 정도가량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 교수님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데 지금 그 보건 전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길게 봐서 3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청소년이 이런 분들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주택의 뭐 완전한 그 변화를 가지고 거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 키워드로 또 나오는 게 헬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것이 집 안이든 아니면 집 가까운 곳에서, 그럼 결국 그건 이제 주거 단지 안에서 해결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도서관이라든가 돌봄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뭔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이 코비드 19이 갖고 온 것 중에서 큰 것들은 결국에는 도시를 이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비드 19이 주는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예전에 뭐 지진 재해가 왔을 때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코비드 19만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신체적으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이 도시 공간이나 주거 공간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 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도시가 단지 내에서 일상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많이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녹지에서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2m라고 하는 간격들을 띄울 수 있도록 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선적으로 꼬불꼬불하게 돌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트랙에서 아마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이제 공공주택 계획 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거든요. 우리가 신도시 계획 기준을 지속하는 신도시 계획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신도시를 만들듯이 지금 3기 신도시는 이 공주법에 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딱딱해요. 딱 그렇게 밖에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개발 그 지구 지정이나 그다음에 지구 계획의 허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많이 좀 변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공공이나 제도적인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제가 느낀 게 200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세태들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경찰청하고 만들었어요. 2005년도에 만들었고 2006년도에 그게 사실은 판교 신도시를 범죄 없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용역인데 경찰청에서 그걸 이제 경찰청 세태드 기준으로 자기로 이제 싹 바꿔서 했죠. 그것이 되고 나서 현재 단지 설계할 때 보면 세태드가 완전히 지금 자리를 갖고 있죠. 그만큼 학계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이 가질 수 있다. 엄청난 파급력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특히 갖고,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실무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예요.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근데 더 고민을 해서 던져준 역할들을 학계하고 공공에서 해야 돼서 우리 박철훈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하면 업계에서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